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러시아의 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진짜 러시아가 민주화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처럼 보였다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뭐 건재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 힘의 저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핵전력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군사기술 말고 어떤 내용을 좀 전해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러시아 하면은 광대한 영토와 어마어마한 자원 이런 얘기를 항상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러시아 하드파워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자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석유도 많고. 네. 그렇죠. 뭐 석유가 대표적이긴 하지만은 사실 석유 말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뭐 거의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이 자원을 깔고 앉아 있는지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자원이라는 게 얼마나 뭐 많은지 이건 뭐 조사하는 방식 그리고 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이 그 양이 뭐 조사기관들마다 제각각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현재 알려진 자원 그리고 앞으로 이 묻혀 있을 것 같은 자원 이런 천연 자원들을 다 합쳐 보면은 외국의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서 집계한 거에 의하면은 이 천연 자원 매장량을 갖다가 대략 한 75조 달러 가치로 평가한 게 있더라고요. 이 75조 달러면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식으로 하면 11경원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나 큰 숫자여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우리나라 1년 이 국민 총 이 수입이 GNI가 연간 2.5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NI의 30배, 30년치 수입이 지금 러시아는 그냥 바닥에 깔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네. 물건 팔아서 버는 돈을 30년치 합치면은 러시아가 깔고 앉아 있는 자원.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 자원하고는. 네, 뭐 우리 한국 남한 같은 경우는 자원 빈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갖고 있는 자원 다 탈탈 털어서 평가해봤자 한 200조에서 250조 원 정도 되고 그나마 북한이 좀 지하자원 이런 게 많다고 하니까 뭐 한 3천조에서 4천조 원 된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지만은 이 품질 자체가 다릅니다. 자원은 그 양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그래서 캐내기가 좋은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 우리 한반도에 묻혀 있는 자원들은 이게 품질 자체도 안 좋고 되게 깊은 데 묻혀 있거나 그래서 이게 채굴하는 데 비용, 그러니까 채굴 정년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뽑아내기가 어려운데 반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광대한 영토에 그냥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갖고 채굴해서 돈으로 이걸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가 되게 쉬운 형태인 거죠. 그래요? 뭐 러시아는 동토라서 캐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쉽다는 거네요. 네, 러시아의 뭐 탄전지대나 거대 광산들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그래요? 이게 러시아가 심지어 그래서 이 미국보다도 더 자원 환경이 좋습니다. 미국보다도 좋아요? 네, 우리가 사실 미국도 전통적인 자원 부국, 축복받은 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은 또 옛날부터 산업화를 일찍 하면서 많이 또 캐먹은 게 있고요. 근데 러시아는 아직 그만큼 덜 캔 데다가 그리고 그 구성 자체도 더 좋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유명한 자원. 석유는 아닐 것 같고 네. 석유는 중동이 있으니까. 뭐죠? 석탄입니다. 석탄. 네. 석탄은 미국이 지금 알려진 매장량이 한 2,500억 톤. 지금 전 세계 알려진 게 한 1조 톤 정도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2위가 비슷한 러시아, 호주, 중국. 얘네가 이제 1,500억 톤 정도씩 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제일 먼저 셧다운해야 된다고 다 얘기 나오는 게 석탄 자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석탄 자원은 갖고 있어도 이제 앞으로 쓰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이걸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즘 이 기후위기 시대에 과도기적인 화석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천연가스 아닌가요? 그죠, 천연가스죠. 근데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기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부피로 따지는데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세제곱킬로미터 단위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km 부피로 따졌을 때 약 5만 세제곱킬로미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그거의 한 5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유동적인 것이 미국은 그게 셰일가스 형태로 이 진흙 속에 막 파묘되어 있는 거 갖고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얼마나 발견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만큼 좀 캐내기가 더 어려운 거죠. 반면 러시아는 우리 뭐 전통적인 유전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스가 뭉쳐서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캐내기도 좋고 경제성을 갖기도 좋죠.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어서 사실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게 대략 한 1년에 0.6 제곱킬로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지금 밝혀진 것만 따져도 러시아는 전 세계가 한 10년 동안 쓸 만큼의 가스 자원을 혼자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은 한 기껏해 한 3년치 그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과도기적인 우리가 완벽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까지는 뭐 한 최소 30년에서 뭐 길게는 50년 이상 걸릴 테니까 그동안은 이 가스 자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은 가스 좀 파내다 보면은 떨어질 테고 그 과도기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 러시아 가스에 상당 기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가스가 많다면 석유도 많은 거겠죠? 당연히. 석유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석유도 사실 중동이 많기는 하지만은 러시아도 한 800억 배럴, 이게 톤수로 따지면 한 170억 톤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거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갖고 있죠. 근데 이 생산량 자체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래도 원유는 캐내기 좋은 이런 위치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석유를 빼내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먼저 쫙 소모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아무래도 화석연료라는 게 이제 우리가 빨리 점점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캐낼 수 있을 때 빨리 캐내서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 자원 현황을 갖다가 혹시 지도가 지금 돼 있는 게 있을까요?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 자원이 지금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송유관 이 주로 시베리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시베리아 한가운데 서시베리아 유전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시베리아 한가운데가 가장 핵심적인 유전지대고요. 그리고 그쪽에 서쪽으로 보면은 이제 볼가강, 우랄강 이쪽에 유전지대가 하나가 있고 또 바이카로 북쪽에 보면은 동시베리아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이 딱 시베리아 중심으로 이 양쪽에 이 뻗고 있어갖고 거길 이 송유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죠. 저기 보시면은 이 가장 유명한 송유관 네트워크가 저 유럽으로 향하는 드루즈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저 드루즈바라는 게 이 우정 그런 뜻이 있거든요. 저게 옛날에 동유럽 국가들, 공산권 국가들한테 공급해주던 젖줄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용량이 큰 게 많이 있고요. 저것 때문에 사실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척을 질 수가 없는 것이 동유럽 국가들은 내륙 국가에서 이 우리나라처럼 중동 원유를 탱커에 실어서 쉽게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저 잘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 자원은 굉장히 받기가 쉽기 때문에 저게 훨씬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저거 러시아의 목줄을 갖다가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또 최근에 되게 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저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거, 그리고 저 시베리아 극동 연해줄 거쳐서 우리 만주로 들어오는 이 송유관도 대량 증설하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그 동쪽 송유관, 맞습니다. 노란 선이 동구권으로 가는 그 송유관이고. 맞습니다. 저 동시베리아 유전이 좀 나중에 개발이 돼 갖고 저쪽 최근 들어서는 특히 최대 고객
이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쪽 송유관 용량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면에서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게 송유관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이 가스 네트워크는 또 재밌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장 서방을 또 괴롭혔던 게 저 가스 공급이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와 독일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노드스트롬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또 큰 이슈였고요. 지금은 닫혔지만은 가스 자원도 사실 되게 편중돼 있어요. 러시아에 저 가스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데가 이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저 북극 쪽에 면한 야말반도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저 야말반도에는 우리가 원래 뭐 석유 탐사하러 갔는데 석유보다는 저희가 가스가 무진장 묻혀 있다는 게 발견이 돼 갖고, 근데 저희가 극지방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겠다. 그래서 유럽 자본을 끌어들여서 저 파이프라인을 야심차게 많이 건설했는데 이번 전쟁 때 많이 막히긴 했죠. 그래서 지금 또 러시아가 굉장히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가스도 중국에게 공급해야겠다. 그래서 저기 지금 중간에 시베리아 남북으로 가로지는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저게 점선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건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 이름이 파워 오브 러시아입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입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 네. 시베리아의 힘. 네.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죠. 저 시베리아의 힘 첫 번째 단계가 저 바이칼을 통해서 저쪽 만주 북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아예 저 용량을 확장시킨 아예 야말반도 가스전까지 연결하는 그 시베리아의 힘 2 프로젝트가 지금 또 중국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가스 소스가 바로 유명한 사할린, 북사할린 쪽에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연결하려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러시아가 대륙의 세력들을 에너지로 결집하려는 이런 게 딱 저기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경학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를 보면은 파란 선, 복잡하게 얽힌 파란 선이 이제 유럽하고 연결하는 그 라인 가스관인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 유럽을 그런 에너지 네트워크로 이제 목줄을 주려고 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거의 취약성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동유럽은 아직 그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이 거기서 좀 우리가 여기 너무 의존하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끊으니까 이제는 그 용량을 중국으로도 뻗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 독일하고 유럽 쪽에서 이거 가스관 막으면은 우리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부랴부랴 당황했던 게 저가스관. 맞습니다. 야말반도에서 이 발트해를 거쳐서 공급이 되는 노드스트롬 프로젝트가 굉장한 이 가스 공급원이었죠. 가스관하고 송유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자원을 수출하는 통로가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적 파워를 수출하는 네트워크를 그럼요. 형성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네요. 진짜 뭐 혈관을 갖고 있어갖고 너네 이거 동맥 끊을 거야. 동맥 끊으면 죽을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거죠. 거꾸로 또 상대편에서도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러시아의 자원을 계속 사주는 역할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지난 정부 때 몇 년 전에는 러시아 송유관을 연해주 거쳐가지고 북한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 사할린 북쪽에 이 석유와 천연가스 라인이 어차피 중국으로 가는 게 이 연해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나 빼갖고 한국으로 들여오면 싸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역시 뭐 이번에 그 위험성은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죠. 지정학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하고 석유는 엄청나고 그걸로 네트워크까지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근데 다른 자원들도 많이 있나요? 어때요? 다른 자원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원이 금속 자원이 철과 알루미늄이죠. 우리가 맨날 쓰는. 근데 이 철광 자원 매장량도 어마어마합니다. 250억 톤이어서 이게 세계 3위고요. 생산량은 연간 1억 톤에 달합니다. 이건 세계 5위 수준이죠. 저기 또 지도가 나오네요. 러시아의 전 세계 철광은 1위가 호주, 2위가 브라질인데 이 러시아의 또 되게 강점은 뭐냐면은 이 철광 자원뿐만 이것만 많은 게 아니라 석탄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뭐 석탄 자원들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탄전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소련 시대부터 저기 보시면은 뭐 이 시베리아의 쿠즈네츠크 베이신이라든가
저기 뭐 칸스크 이 분지라든가 이런데 진짜 어마어마한 석탄들이 매장이 돼 있고 저게 철광산지랑 가까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회 지리 시간에 보면은 러시아는 이걸 묶어서 콤비나트라고 하는 대규모 중공업 단지를 만들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철이라는 게 철광석과 이 코크스 석탄을 집어넣어 갖고 거기서 용광로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까우니까 이걸 집적해서 쉽게 이런 중공업 단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 연료와 재료가 가까이 있으니까 경제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옛날부터 설비는 안 좋아도 이렇게 싸게 철강을 생산하는데 되게 유리했고요. 게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얘네들도 설비 고도화에 많이 투자해갖고 지금은 되게 얘네들이 경쟁력 있는 철강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면에서 조금 이미 미국은 철광석을 많이 캐먹어갖고 미국은 석탄은 많지만 아직 철광이 좀 많이 부족해요. 이제 매장량이 한 30억 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철 산업은 이미 몰락했죠. 미국 가보시면은 막 옛날 이 펜실베니아나 이런 데 큰 제철 공장들이 많이 몰락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들의 경쟁력이 높습니다. 사실 알루미늄은 이 복사이트라는 걸 갖고 알루미나를 거쳐서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 전기로 이걸 전기 분해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요 알루미늄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화석 연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얘네가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싸게 공급해서 알루미늄 생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물론 지금 압도적인 1위지만은 러시아도 역시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철광석과 알루미늄. 네. 저 금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귀금속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우리가 귀금속의 대표적인 거 금이지 않습니까? 금도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호주,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탑3입니다. 생산량도 비슷해요. 한 연간 한 320에서 330톤 정도 됩니다. 미국은 그 한 절반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량도 앞으로 캐낼 것까지 따져봐도 이것도 뭐 집계한 데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 한 2위 정도로 보는 게 제일 많고요. 보수적으로 봐도 5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7,00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옛날엔 이런 거 팔아먹기 바빴는데 요즘은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이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 금양을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아니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FRB가 옛날부터 많이 쌓았고 한 8,100톤인가 그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이 2, 3, 4위가 어디냐면 유럽 국가들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한 2,400톤, 2,500톤 그 정도예요. 근데 러시아가 5위입니다 지금. 5위예요? 러시아가 한 2,350톤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한국은행 갖고 있는 금이 한 100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러시아는 금도 우리 중앙은행에 비해서 뭐 20몇 배씩 더 갖고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제재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앵커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거기는 캐 가지고 그냥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 가지고 비축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팔기만 했는데 요즘은 나오는 거 꽤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야 예전에 근본이제 골드 스탠다드 시절부터 금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던 그런 시절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런 게 전혀 없이 최근에 그냥 매집해서 금을 갖고 있는 그런 셈인 것 같고, 근데 러시아도 사실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제재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귀금속도 좀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많이 쌓아놨죠. 그렇군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또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귀금속이 백금, 팔라디움 이런 겁니다. 이 백금, 팔라디움 이런 원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백금계 금속이라고 합니다. PG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귀금속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수소 연료, 우리 요즘 수소차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안에 이게 수소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촉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촉매가 아쉽게도 싼 금속이 아니라 백금계 금속이 들어가요. 굉장히 비싼 금속이죠. 우리가 수소차 한 대에 보통 2온스 정도 한
60에서 70g 정도의 백금이 들어가는데 백금은 1온스에 1,000달러 이상 하는 귀금속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게 팔라듐입니다. 이 팔라듐이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장량의 90%를 갖고 있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양으로 생산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백금계 금속은 남아공도 많이 있지만은 러시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지금 상업적인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 팔라듐 값이 공급이 확 줄 걸로 예상이 돼 갖고 순간적으로 한 금값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소 경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수소 경제가 크면은 이 팔라듐 소요도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촉매라는 게 물론 그 대체제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워낙 이 백금과 팔라듐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래 금속 자원까지 이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힘이네요.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귀금속, 금속은 아니지만은 보석 중에는 다이아몬드도 산업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깎고 뭐 그런 연마제로서 다이아몬드도 많아요? 다이아몬드도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남아공은 옛날에 많이 캐먹었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에 좀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생산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다 얘기해 보죠. 뭐 계속 더 있어요? 다른 지하 자원도 뭐, 더 있어요? 네, 구리도 6위, 코발트도 3위, 니켈도 3위. 하나하나. 구리, 코발트, 니켈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네, 2차 합금 전지나 재료도 이런 거. 굉장히 네네. 중요하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금속은 아니어도 탄산 칼륨 이런 게 비료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죠. 탄산 칼륨은 2위, 흑연 이런 것들도 5위. 그리고 티타늄 같은 굉장히 극한 재료 같은 것들도 세계 한 20% 차지하는 3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세계 수익권으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웬만한 중요한 귀금속류도 근데 거의 탑5 내에서 갖고 있고 정말 그야말로 러시아가 빠지면 전 세계 시장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요동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 중에서 아까 제가 좀 궁금해졌던 게 근데 지금 네. 재생에너지로 어쨌든 에너지원이 바뀌어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쭉 바뀌게 되면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불필요해지지 않아요? 약간 좌초자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저는 쉽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는 그 전환을 갖다가 속도를 갖다가 늦췄다 빠르게 했다는 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가려고 해도 이런 좀 국가들이 화석 연료를 갖다가 덤핑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귀금속들 그런데 필요한 자원들을 갖다가 안 내놔갖고 얘네들이 그런 전환을 갖다가 방해하면은 그만큼 더 패권을 더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얘네들은 자기네 갖고 있는 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기후위기 논의할 때 은근슬쩍 러시아가 자꾸 산유국 편을 드는 게 아마도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지하 자원 말씀 쭉 하셨는데 네. 식량도 자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식량 자원도 되게 중요하죠. 그거는 어때요, 러시아는? 식량 자원도 지금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라는 거는 계속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러시아의 식량 생산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서구에서 빵 만드는 데 필요한 밀 보시면은 이 밀 생산량 세계 1,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미국인가요, 일단?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국은 밀 그렇게 많이 생산 안 해요. 그래요? 밀 생산량 1, 2위는 중국, 인도입니다.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생산하겠네요. 우리가 당연히 이게 거꾸로가 아니라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중국과 인도가 땅이 비옥하고 곡물 생산이 많으니까 인구가 이렇게 10억씩 늘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인도가 이 밀 생산량이 연간 1억 톤 넘는 1, 2위인데요. 러시아가 3위입니다. 중국, 인도는 다 10억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는 러시아는 인구가 1억 5천만도 안 되죠.
근데 비슷한 정도로 1억 톤이나 됩니다. 미국은 한 5천만 톤,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 2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놀라시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미국도 한 3억 5천만 되죠 지금. 네, 그죠. 근데 미국은 사실 밀 생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미국은 뭐 빵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고기를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게 옥수수와 콩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한 3억 5천만 톤, 이 콩을 한 1억 2천만 톤 정도 생산해 갖고 이걸 갖다가 가축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키워서 걔네들은 고기와 우유, 유제품을 갖다가 많이 먹는 거죠. 미국은 그런 면에서 풍요로운 농업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기본 식량 같은 밀 면에서는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농사가 잘 돼요? 네, 그게 우리 편견인데요. 이 러시아에서 어디가 생산이 많은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러시아 생산지가 물론 저 극지방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곡창지대 보시면은 남부지방이에요. 남부지방이 또 저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그러네요. 네, 저쪽 아조프에서 저 볼가강 하류라든가 저 흑해와 요 사이 지역, 이쪽 지역이 러시아에도 따뜻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쪽이 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베리아도 시베리아 남쪽으로 가면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 겨울밀과 봄밀이 있는데 이런 게 뭐 골고루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전선으로 굳어지게 되면은 또 많은 곡창지대가 러시아에 넘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지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딴 데서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지만은 지금 저 생산 많이 되는 저 지금 러시아에 넘어간 크림반도 그리고 저 드네프르강 하구 도네츠 분지 뭐 이 돈바스 지역 여기서도 저게 다 넘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생산의 한 10% 정도가 또 러시아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식량 자원 면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한테는 의미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는 중요한 게 아직도 만들 수 있는 농토가 되게 많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농업이 크게 미국 수준으로 기계화 영농이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저런 농토 개간하고 조직적인 과학적인 기계화 영농을 많이 도입하면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후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앞으로 러시아의 저 추운 지방이 더 농토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기후 위기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일이다 이게. 우리 농토 많아지고 시베리아도 개발하기 좋아진다. 그런 사실 속셈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네. 참 근데 러시아 소고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소고기, 캐나다 소고기, 호주 소고기 다 들어봤는데. 네, 러시아가 저게 축산 낙농업이 좀 덜 발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을 이제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갖고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농업대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최근 한 20년, 30년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소련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 소유 문제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농토라는 거는 되게 집단 농장화돼 있어갖고 생산성이 낮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야 저런 대규모 기업농들이 육성이 되기 시작해갖고 이제 막 저런 쪽에 붐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러시아도 미국처럼 옥수수, 콩 이런 거 많이 키워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러시아 소고기 먹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죠. 기후가 바뀌면 또 오히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변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 자원의 힘이 결코 약해지는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 많은 국가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이 자원, 이 기후위기 시대엔 불리할 거야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광대한 저런 지하 자원은 여전히 이 우리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고요. 식량은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포텐셜이 크고요. 그리고 시베리아의 광대한 임업 자원들 같은 거, 그리고 또 아직 거기 미개척된 그런 미개발된 그런 자원들까지 생각하면은 러시아는 오히려 뭐 미국 같은 전통적인 자원 강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 이런 속셈이 가능합니다.
하기는 재생에너지도 태양광이 중심인데 독일 같은 데 태양광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근데 독일하고 위도가 비슷한 러시아 땅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혹시 거기도 앞으로는 태양광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조량이 어떤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러시아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계속 기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네네. 이 저위도 지역의 식량 위기가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인구는 많고 식량은 점점 생산이 어려워지는 그럴 때 이 러시아가 광대한 식량 자원을 무기로 해서 이 지금도 아프리카 외교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쪽이 점점 목줄을 조이면은 저는 앞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킨다 하는 이 정책이 쉽게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에너지를 매개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대륙 국가가 뭉치고 또 식량을 매개로 해서 여러 우리가 전통적인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들의 목줄을 쥐면은 이 러시아 중국 블록 권위주의 블록이 그렇게 우리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전략가들 중에서는 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발전시켜가지고 러시아의 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런 화석연료 자원을 무력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유럽의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지구를 살려야 한다 이런 중요한 대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이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가면은 이렇게 전통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이런 골치 아픈 국가들을 더 쉽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순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전략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걸 자꾸 거부하고 이걸 회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그것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런 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중요한 전략 자원들도 같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리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당장 지구가 망가진다고 자기들이 피해를 좀 늦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미국과 유럽의 이 그런 견제 전략이 순탄하게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블록의 형성이 진짜로 된다고 하면 지하자원, 뭐 식량자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고민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무조건 배제하고 갈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이게 한국은 우린 괜찮아요. 우린 그나마 그래도 이 서방 블록에 자원이 없는 거 아니고 우리는 네네. 그래도 바다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영향을 좀 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는 국가들이 중간에 꽤 있다는 거죠. 네네. 아프리카처럼 그런 러시아 식량 없이는 버티기 참 어려운 국가들 또 아까 동유럽처럼 이 러시아의 싼 에너지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하면 좀 우리 너무 비싸지는데 그렇게 좀 고민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네. 그런 약한 고리를 갖다가 앞으로 이런 블록에서 더더욱 공략을 많이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러시아의 하드 파워 중에 중요한 한 축인 지하자원, 식량자원 맞습니다. 이 부분 짚어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군사력을 짚어봤으니까 러시아 하드 파워를 이렇게 하나씩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었고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아직도 러시아 하드파워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의 뭐 군사력도 핵무력 말고도 그 밖에 재래식 전력들도 있고요. 뭐 그 밖에 이 다른 여러 산업 기술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다음 시간에 그런 쪽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